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 주간 이슈 전망 시간입니다. 저는 한겨레신문 정치부 성한용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어가게 될 정부, 박근혜 정부라고 할 수 있겠죠. 박근혜 정부의 로드맵을 그리게 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선거가 작년 12월 19일에 있었으니까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원래 이렇게까지 인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는 것은 정상은 아닌데요. 인수위원들에 대한 인선을 좀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2013 한겨레 캐스트 주간 이슈 올해 첫 순서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는지 분석을 해보고 특히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 인사에 있어서 박근혜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치부 김종철 기자를 모셨습니다. 김종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한겨레 정치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종철입니다. 지금 새누리당과 인수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사무실은 좀 가보셨나요? 삼청동에 있죠. 금융연수원 네. 자리에 예. 마련했다고 하던데 직접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열악해서요. 기자들이 아침 빠른 기자들 7시, 8시부터 나와서 저녁 밤늦게까지 그 기사를 쓰고 해야 되는데 일단 너무 좁고 공간이 좁고 또 기자들이 그 앉아 있기가 너무 좀 불편하달까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취재 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보는 안 나오고 보안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래서 아주 그 인수위 출입 기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어떤 특징 가운데 하나가 보안을 중시하는 건데요. 인사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면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됐는지 좀 김종철 기자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주말에 발표됐지 않습니까? 총 분과위원회는 9개 분과, 국정기획조정 분과하고 정무, 외교, 국방, 통일, 그다음에 경제 1, 2, 법질서, 사회안전, 교육과학, 고용복지, 여성문화 이렇게 9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특위가 2개 있습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하고 또 하나는 청년특별위원회 이렇게 특위가 2개 별도 조직으로 있고 9개 분과로 되어 있는데 이 9개 분과 간사와 위원들 이분들이 다 임명이 됐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국정기획조정 분과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모든 걸 총괄하니까 뭘 하는 이 조직인가요? 국정기획 분과는? 이제 나머지 분과 경제라든지 법질서 사회안전이라든지 정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각 이제 정부 부처 담당이 있거든요. 담당이 있죠. 예, 정무 같으면은 총리실 그다음에 국회 상임위와 비슷합니다. 네. 총리실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감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쭉 담당 부처가 있는데 국정기획조정은 그런 담당 부처 없이 나머지 8개 분과를 총괄하는 가장 국정 인수를 하는 데 있어서 기획을 하고 또 조정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가장 선임 분과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서죠. 이 국정기획조정 분과 간사가 유민봉 교수라고 성균관대 교수를 지내신 분인데 정치권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죠. 예, 전혀 이번에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름이 안 알려졌던 분인데 박근혜 당선인하고 어떤 인연이 좀 있는 사람인가요? 그동안에 박 당선인하고 정책 자문을 꽤 여러 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 속했지는 않았는데 때때로 과외 공부를 좀 시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언론에 노출이 되지 않았고요. 그렇죠. 어드바이스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정치면 이런 데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이죠. 예.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교수를 특히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교수를 좋아하는 이유. 글쎄요. 이번에 교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전체 위원이 26명인데 그 중에 교수가 16분입니다. 60%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대부분이 교수로 채웠는데 그 이유는 이번에 사실은 뭐 교수를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정치인들을 배제하다 보니까 교수가 많이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수위를 실무적인 인수위로 꾸리겠다. 그리고 소리 나지 않게 보안을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인을 배제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수를 전문성을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교수가 것 같고요. 많아졌다. 네. 그럼 앞으로 국무총리나 장관직에도 그럼 교수들을 많이 시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건 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정도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교수 등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비대위원도 보면은 비정치적인 인물들 많이 했는데 교수들이 많이 들어가셨죠. 그렇죠. 이장돈 교수, 예. 또 조동성 교수 예. 이런 분들 많이 들어가셨죠. 그런데 어쨌든 인수위는 좀 조용한 인수위로 간다기 때문에 개각에서는 또 교수가 뭐 주류를 차지하고 이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정부 장관을 시킬 때는 교수를 지금처럼 많이 쓰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런 관측인 것이죠.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사실은 인사를 할 때마다 좀 골치를 알아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인재풀이 좀 그렇게 넓지는 않은 예.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를 출입했는데요. 당시에 인사 관련해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한테 이런 조언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가지 직업을 쓰지 마라. 이제 교수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남의 일을 처리를 해주고 돈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일하지 않는다. 따라서 책임감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가 이제 교수인데요. 교수님들은 제가 뭐 교수님들을 이렇게 폄하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강의실에서는 황제 노릇을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측면이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언론인입니다. 언론인은 남이 해놓은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비판하고 이런 거는 잘하는데 본인이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해서 절대 쓰면 안 되는 유형 중에 이제 변호사, 교수, 언론인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기준에서 보면 박근혜 당선인이 인수위원회에다가 교수 직업군을 너무 많이 기용한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종철 기자가 설명을 하셨는데 정치인들을 가급적이면 이번 인수위원회에 넣지 않은 무슨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박 당선인이 이 교수들하고 오랫동안 지난 5년 동안 과외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 모임을 많이 했었거든요. 소리 소문 안 나게. 그러면서 아마 교수들의 그 어떤 논리적인 설득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호감을 많이 가졌던 게 아닌가. 그래서 교수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눈여겨봤던 교수들이 많을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인수위에 그런 인연 때문에 들어온 분들이 꽤 많은 걸로. 행복추진위원회 출신이라든지 아니면은 국가미래연구원, 국가미래연구원이 특히 이제 박 당선인하고 그동안 5년 동안 손발을 맞췄던 교수들이 대부분 포진해 있는데 그쪽 분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는 나중에 장관직을 맡게 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 중에 장관도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그 삼청동이죠. 네. 그 금융연수원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있는데 당선인 사무실은 통의동에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따로 있는데요. 당선인 비서실도 거기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정현 정무팀장, 변추석 홍보팀장 그리고 보좌관 4명 이분들이 혹시 그 실세 아니냐 지금 여기서 국무총리라든가 장관 인사를 앞으로 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인수위는 뭐 진영 부위원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석훈, 안종범 이 그 세 분 위주로 해서 인수위가 앞으로 꾸려갈 것 같습니다. 정책을 주로 그렇죠. 하는데요. 정책을 주로 하고 공약을 이제 다듬어 공약을 내놨던 거를 다음에 정책을 어떤 공약부터 정책으로 바로 갖고 가느냐 이걸 이제 정하는 게 인수위의 몫이고 인수위는 인선 작업은 아예 손을 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새 정부의 조각이라든지 또 뭐 그 청와대 비서실 인선 이런 인사인데 그 인사는 지금 당선인 비서실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비서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할 텐데 그 비서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유일호 비서실장이 계시지만 유일호 비서실장은
박당선인하고 그렇게 관계가 오래되지 않았고 사실 친박계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인선을 할 사람들은 이정현 그 정무팀장 그리고 거기 이재만 보좌관하고 또 정호성 비서관 이 두 사람이 지금 거기 비서실에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또 조인근 지난번에 비대위 그 부실장이 있습니다. 그 조인근 부실장 역시 박근혜 당선인이라고 오랫동안 지난 5년 동안 계속 2007년에 예, 메시지 담당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손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박 당선인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을 만나고 추리고 뭐 이런 작업을 할 걸로 실세들이 그쪽에 다 모여있죠. 예,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실세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군요. 일단 그 사람들은 말은 안 하겠네요. 기자들하고 접촉이 됩니까? 기자들하고 뭐 전화도 잘 안 받고요. 이정현 정무팀장이 사실은 이제 박당선인의 복심이라고 할 정도로 그 흐름을 박당선인 쪽이 제일 많이 알고 기자들이 그 박당선인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대변인도 사실은 뭐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조윤선 대변인이라든지 박승규 대변인 모두 박당선인의 뜻을 오래된 사람은 아니죠. 잘 그 깊이 알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정현 정무팀장한테 많이 의존했는데 이정현 정무팀장이 비서실로 발령나고 나서는 나는 이번 때 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하면서 말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쪽에서 이런 인선 작업이나 이런 걸 하는데 기자들 접촉은 그쪽에서 극구 끓이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쪽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 중에 인수위원회는 아니지만 논란을 빚은 인사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윤창중 수석 대변인, 지금은 인수위원회 대변인이죠. 그리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 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윤창중 수석 대변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발표될 때는 당선인 수석 대변인이었다가 나중에 인수위원회 대변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뭐 윤 대변인이 그 처음에 대변인 수석 대변인으로 발표하고 난 뒤에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 안팎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동안 그 칼럼이라든지 방송에서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뭐 보수를 떠나서 너무 그 막말을 했다든지 좀 비논리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심하게 공격하고 이랬기 때문에 너무 또 성향 자체가 극우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너무 극우 인사다,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반론이 많이 나오고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은 이제 인사를 대물리해야 되는데 그 대물리자니 그 당선인의 어떻게 보면 체면이라든지 첫 인사부터 망치는 걸 스스로 이제 인정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비판하는 사람들 뜻에 따라서 대물릴 수도 없고 바로 사퇴시킬 수는 없고요. 그러고 하니까 일단 인수위 대변인으로 뭐 그냥 수석도 떼버리고 분리시켜서 어떻게 보면 강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조윤선 그 박승규는 당선인 대변인, 그다음에 윤창중은 인수위 대변인 이렇게 하면서 그냥 대변인으로 갔는데 그리고 그때 그 발표하면서도 인수위 김용준 위원장이 인수위 출신들이 청와대라든지 내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즉 그 뜻은 그때 윤창중 대변인 하지만은 인수위로 끝나고 청와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거를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진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일단 지금 뭐 당장 그 인수위 대변인으로서 인사를 취소하진 않지만은 앞으로 더 중용하지는 않겠다라는 뜻을 비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됩니다. 인수위원들이 이제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번은 원위치가 언론계였는데 다시 언론인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요즘 제가 듣기로는 그 인수위원회 출입 기자들하고 언쟁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요. 여권 안에서도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이준석 전 비대위원 같은 사람들이 사퇴해야 된다 또는 이건 부적절한 인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기자들하고 브리핑을 하면서도 뭐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좀 어떻습니까? 하여튼 뭐 요즘 뭐 늘 마찰이 많아서 대변인 역할이 아니라 대변인 본인이 기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은 이제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언제 물러날 것이냐 뭐 이런 걸 자꾸 대변인한테 묻고 대변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는 안 하겠다라고 기자들하고 사이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죠. 그리고 엊그저께는 그 인수위 워크샵을 브리핑하면서 영양가가 없다. 발표할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브리핑할 게 없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영양가가 있다 없다는 기자가 듣고 판단해야 되는데 예. 왜 대변인이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면서 하니까 대변인은 나도 기자 해봤지만 내가 대변인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변인이 조금 오버하는 이런 측면이 나타나서 상당히 이제 그 인수위라든지 이 박당선이 쪽에서도 상당히 당혹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보수 이런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또 자질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 정도면. 그래서 대변인 역할을 잘 못하고 있죠. 지금 보면은 어차피 업무는 시작했는데 그렇게 그 굉장히 지금도 기자들하고 많이 부딪히고 내내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당선인이 한 인사 중에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이동욱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둘러싼 논란인데요. 헌법재판소 안에서는 이분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발표가 되고 나서 법조라든지 언론계에서 쭉 나왔던 이야기를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동욱 이 헌재 소장 저기 후보자가 판사 시절이라든지 헌법재판관 시절에 별명을 좀 벙커라는 별명을 들었대요. 벙커. 예, 벙커. 예. 이 벙커는 뭐 골프장에 있는 벙커처럼 한번 빠지면 나오기 힘들다. 헤어나오기 힘들다. 이런 데서 유래됐던 그 법조 용어인데 어떤 이 상급자를 그런 상급자에 대해서 벙커라고 이름 붙였을 때는 좀 약간 고문관처럼 거기서 그 아랫사람들을 좀 일부러 뭐 괴롭히는 건 아니지만 자기는 잘해준다 그러지만 아랫사람들은 굉장히 저분 밑에서 내가 언제 빠져나가나 괴로워하고 뭐 이런 상태를 이야기한답니다. 근데 이제 이동욱 헌법재판소 후보자는 재판소장 후보자는 법조에서 벙커 중에 최고의 벙커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 법조에 같이 일했던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좀 그 어떻게 보면은 자질에 있어서 좀 존경받지 못하고 이랬던 분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그 윤창중 대변인 인사나 이동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를 보면 이분들은 좀 극우 보수 성향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합 인사를 하겠다. 탕평 인사를 하겠다. 국민 화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도 했고 당선된 이후에도 했는데요. 그런 방침하고는 확실히 어긋나는 그런 인사 결과란 네. 말이죠. 이렇게 어떤 극우 보수 성향의 인사들을 자꾸 발탁하는 것. 이게 왜 그런 건지, 일부러 알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고 그러는 건지, 김종철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뭐 둘 다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일단은 좀 잘 모르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보시는지? 일단 윤창중 대변인의 경우를 보면은 윤창중 대변인이 썼던 칼럼 이런 것들을 제가 쭉 봤는데요. 뭐 일단 박 당선인에 대해서 비판을 본인을 많이 했다 그러지만은 그 비판이 대부분이 어드바이스 하는 그 고언을 드리는 이런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말을 많이 했는데 박 당선인에 대해서는 지난 5년 동안 막말을 하지 않고 전부 어드바이스 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박 당선인을 보면은 고맙고 좋은 거였죠. 근데 아마 그 박 당선인 뭐 다른 정치인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정도 이치이 있는 분들은 일일이 본인이 뭐 신문을 다 뒤져서 읽기는 힘들거든요. 본인에 관련된 기사라든지 칼럼이 나왔을 때 아마 밑에 보좌진에서 그걸 프린트를 해서 이제 이걸 보십시오라고 갖다 줬을 거고 그걸 보면서 굉장히 본인은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한번 이 사람 만나보자라고 해서 뭐 윤창중 대변인 그 칼럼을 보면 한번 보기도 했잖아요. 그 위에 몇 번 봤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호감을 많이 가져 있었는데 그러나 윤창중 그 대변인이 썼던 다른 칼럼은 못 본 게 아닌가. 봤다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그 진짜 막말을 많이 했는데 그 이제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런 사람을 등용하기는 참 힘들었을 텐데 그런 거 보면은 잘 몰랐던 게 아닌가. 놀랐을 것이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수석 대변인에서 대변인으로 강등시켰잖아요, 사실상. 이런 거 보면은 박 당선인이
막상 그 해놓고 보니까 비판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니었네라고 해서 본인이 뒤늦게 깨달은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이제 그 느낌을 일단 받았고요. 이동욱 후보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욱 후보자에 대해서도 뭐 그분이 했던 이런 재판 판결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박당선인한테 전달이 정확하게 안 됐던 게 아닌가. 모르고 했을 것이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박당선인이 그 몰랐다는 것도 사실 문제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책임 있고 밑에서 그 시스템으로 그런 거 받쳐줘서 이분은 이런 측면이 있고 저런 측면이 있다라든지 최소한 그걸 다 판단하는데 자료를 다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에서도 이런 식의 그 본인은 선의로 하지만은 모르고 한 게 면책은 안 되잖아요, 지도자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스러운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 인사를 보면 지금까지 몇 가지 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는다. 혼자 고민해서 결정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안을 극도로 중요시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사 이후에 나타나는 파장을 별로 개의치 않는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사를 좀 독선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인사의 내용을 살펴봐도 지금까지 발탁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대체로 좀 모범생 스타일,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예스맨들을 주로 포진시킨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도 박근혜 당선인 주변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참모들은 없고 무한 충성만 하는 예스맨들로 채워져 가고 있다. 이런 현상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을 좀 아는 정치인들은 박근혜 당선인의 이런 인사 스타일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배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신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국무총리 비서실장, 또 경호실장, 중앙정보부장 이런 권력 실세들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으로 어떤 정권 내부 인사를 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선택할 때는 그 사람의 능력도 중시했지만 최고 권력자를 과연 배신할 것이냐, 배신하지 않을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충성심이 있는 사람인가 여부를 따져보고 요직에 발탁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임명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살해됐죠.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는 아직은 다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좀 평가를 하기가 이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갑자기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스타일대로 한다면 앞으로 청와대 비서실 또 정부 인사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독선적인 방식으로 예스맨들을 주로 발탁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 걱정스러운 대목인데요. 이제 다음 달이면 청와대와 정부 인사들의 윤곽이 차례차례 드러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불행한 일이 제발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설명해 주신 김종철 기자 감사합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3 2013년 첫 번째 시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환용이었습니다.